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현대사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합시다. 경제 성장,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요즘 시대에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야, 경제. 자, 그러면 우리가 1960년대는 이때는 누구 정권이에요? 60년대? 60년대는 박정희. 박정희 정권. 이렇게 1950년. 50년대. 이때 이렇게 5.16, 그러니까 60년 3월 15일, 이렇게 이제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야하고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슝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내각이 들었었는데,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확 잡고 1960년대를 갖다가 대통령을 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979년 이렇게 자기가 11.6 사태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196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시대다. 박정희. 오래 했다, 그지? 아무튼 17년인가 했어. 17년, 18년 정도 했었어. 자, 이때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렇게 내세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과 경제개발이었단 말이야. 경제개발이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즉 이제 5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개발을 갖다가 이제 추진을 했어. 1962년부터. 근데 이때는 초기에는 뭐냐면 경공업 분야, 즉 경공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벼운 거야. 가벼울 경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기술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산업 쪽으로, 즉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동집약적 경공업이라고 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주로 신발, 의류, 가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수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출 주도형, 그러니까 수출을 주도했다 해서 그 예전에 한번 한 건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했단 말이지. 왜냐면 이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만들기 쉬운 거, 뭐 신발이나 옷이나 또는 가발 이런 거는 이렇게 커다란 기술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꼼꼼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익이 적지. 이익이 적어. 그러니까 크게 이익이 많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1970년대로 넘어가요. 신호는 역시나 박정희였고, 이제는 조금 산업이 바뀌어. 중화학공업으로 가. 중화학공업.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공업이잖아. 이거는 가벼울 경자고 중자는 무거울 중자. 약간 이제 무겁고 화학이 들어가는 그런 공업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한단 말이지. 육성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철강, 화학, 전자, 조선은 이제 배 만드는 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철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무거운 그런 이제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해. 역시나 이것도 만들어서 수출 주도형으로 이렇게 정책을 계속적으로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온단 말이지. 독일로부터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돈 해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그 베트남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한일 협정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돈을 빌리고 또 일본의 기술력을 도입을 하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일 협정에 반대했지만은 일단은 박정희는 경제 개발이 우선이다. 우리가 사과받는 것보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제 개발이 우선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36년 동안의 그런 일제 강점기 하에 대해서 한마디의 어떤 그런 사과나 반성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돈으로 그냥 퉁치자는 그런 한일 협정을 이제 체결을 갖다가 하고 그 돈과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이 중화학공업을 갖다가 육성을 했다는 이야기야. 알았어?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떤 고도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요. 경제 성장이 확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경공업보다는 이익이 많단 말이야. 이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외국에서는 이제 독일이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독일이 완전히 거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독일 국민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유럽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거든. 그래서 독일에 있는 강이 라인강이야. 라인강. 그래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따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또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공업 단지 같은 것들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마산에도 보면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라 해가지고 막 공단 있고 그때 구미공단 전국 곳곳에다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단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열심히 이 제품들을 기계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그렇게 이 경제가 위기가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그런 공장이나 설비에 이제 너무 경제가 잘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너무 퍼부은 거야. 이제 그 돈을 퍼부었으면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더 짓고 기계를 더 늘리고 막 이렇게 사람도 이제 직원도 늘리고 했으면 경제가 이제 더 이렇게 일거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때 석유 파동이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오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요. 위기. 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 파동이 뭐냐 그러면 이때 이제 지구상에서 석유는 대부분 다 저 중동 지방,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러한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 갑자기 이제 그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한 거야.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로 산업은 그 석유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지. 그 석유를 사와가지고 거기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였는데 석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튼 그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오게 돼. 그리고 국내에서는 물가도 확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1979년에 이제 박정희가 죽고 80년대 전두환 정권이지, 그지? 전두환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또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돼. 다시 경제가 다시금 성장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삼저 현상, 삼저 호황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말한 이제 이게 저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싸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금리가 싸지고 저번에 한번 시간 했었지, 그지? 이게 왜 그래 되는지 일단은 우리는 석유를 수출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면 역시 우리도 이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잘 팔려, 그지? 그리고 달러 가치도 그때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그러니까 제품 역시 만들어내는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역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금리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아주 싸진단 말이야. 이자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기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사업 투자를 해서 더욱더 공장을 크게 짓고 이렇게 또 직원들도 많이 늘리고 해가지고 경제가 팍팍팍팍 성장을 한다. 그래서 무역에서 흑자, 우리가 흑자가 있고 적자란 말이 있는데, 흑자는 그러니까 이익이 내가 나가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게 흑자야. 반대가 이제 적자야, 적자. 적자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이렇게 많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적자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무역 흑자란 거는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돈보다, 쓰는데 드는 비용보다 우리가 외국의 제품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더 높을 때 우리가 그걸 흑자라고 불러. 그래서 무역 흑자를 달성을 하게끔 된다. 그러니까 적자는 안 좋은 거고 흑자는 좋은 거겠지, 그지? 그렇게 이제 흑자를 달성했어. 이때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반도체, 전자, 또 뭐 어떤 자동차, 이러한 아주 기술 집약적 이러한 것들은 다 아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야. 자동차를 한 개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 3만 개, 몇만 개거든. 그 몇만 개의 제품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내서 파는 거야.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 그 조그마한 칩에다가 그거 치치치치 해가지고 완전히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술력이 높은 반면에 이익은 아주 많아. 이익이 중화학공업보다 더 이익이 많단 말이지. 이렇게 이러한 산업들이 성장을 해. 이때도 이제 보면 드디어 보니까 우리 재벌들이라고 부르는 뭐 현대, 삼성, 이런 대우, SK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역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러한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80년대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 및 이제 아무래도 돈이 이제 잘 들어오고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교육에 대해서, 그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 그러니까 60년대나 70년대 이제 60년대는 몰라도 이 70년대부터는 어떻게든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이 공부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모든 자식들을 다 공부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은 이 자식들을 공부에 굉장히 이게 매진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이 80년대 들어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게 교육 때문에 어떤 시민 의식들이나 그런 이제 사회 의식들이 점점 조금 높아져 가지고, 또 어떤 그 이제 민주화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서 이 80년대, 80년대 우리가 전두환 정권의 어떤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도 많이 일어나는 등 이렇게 시민들의 그런 의식들이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오면 이때는 누구지? 1990년대는 바로 이제 김영삼. 초기에는 김영삼이란 말이야. 김영삼. 이때는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드디어 OECD라는 데에 가입을 해요. OECD 한 번씩 들어봤지, 그지? OECD. OECD. 그러니까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아무튼 한국이 이제 그 경제 성장으로 해가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방을 해라는 압력들이 막 들어와. 근데 한국 정부는 이제 외국에다가 시장을 갖다가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외국하고 이게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바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좀 많이 아직은 외국에 비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하다, 튼튼하지 않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개방을 펴고 있었는데, 이제 이 1990년대에는 더 이상 그걸 갖다가 이게 외국의 요구를 갖다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게끔 된 거야. 야, 대한민국 누구 경제 규모가 이만큼이고 수출 이만큼 늘어났는데, 야, 이제는 누구도 조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같이 그런 기준을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90년대는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가 1998년에 1998에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거야. IMF를 외환 위기. 그때도 한번 설명했죠. 외환 위기. 외환 위기가 한번 와요. 외환 위기. 즉 외환 위기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이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수입할 때 물건을 사고 그 달러를 지급하고, 이게 달러가 세계적으로 다 공통되는, 다 통하는 그런 이제 돈인데, 근데 이 달러가 이게 좀 부족했던 거야. 부족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일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막 이때는 막 굉장히 사업을 갖다가 막 이게 넓혀가지고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막 조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방만한 경영이라 하는데, 방만 경영. 그러니까 만약에 유진이가 어떤 대기업 회장이야.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다 이제 대기업들이야. 대기업 회장들이야. 근데 유진이가 만약에 자동차로 해가지고 꽤 수익을 조금 냈어. 사업이 잘 됐어. 수출이 잘 됐어. 그런데 이 동영그룹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유진그룹이 하니까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야, 한번 해봐봐. 근데 그러면 자동차 사업 하려면 그 막대한 설비와 막대한 돈이 들어가가지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하면 이 처음부터 좋은 제품에 놓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놓으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야. 막 이제 적자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도 보면 또 다른 산업을 하려고, 이걸 메꾸려고 또 다른 산업을 벌리고 또 다른 사업을 벌리고 막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는 거야. 이제 그래 되면 또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되면 이게 대기업에서는 근로자가 많잖아. 몇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사업을 갖다가 이걸 이제 접게 되면 그 5만 명이라 하면 5만 명의 근로자가 일시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럼 한 명당 가족들이 한 가구당 4명이야. 그러면 5사 20만 명이 이제 이게 그렇게 완전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다가 손을 벌리는 거야. 정부에다가 손을 벌려. 돈을 빌려주세요. 이자 없이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이 대기업이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게 너무 그게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한테 또 돈을 갖다가 막대한 돈을 또 그냥 아주 혜택을 많게 해가지고 돈을 줘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얻은 돈을 갖다가. 그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야. 악순환. 그러니까 이 적자만 계속 불어나고 손해만 계속 불어나는 등, 이런 게 그걸 갖다가 이제 방만한 경영이라 그래.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경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의 적자가 심화되고 또 환율 폭등 등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지. 그러다면 이 달러를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는데, 원래는 일본이 그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국에 달러 빌려주지 마. 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한국 시장을 갖다가 아주 그걸 탐내했던 거야. 이때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 잘 되니까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거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걸 제한했단 말이야. 제한을 했었어. 많이 이렇게 투자를 못 하게. 왜냐하면 걔네들이 들어오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알짜배기 기업들 갖다가 알맹이만 쏙 빼먹고 다른 데다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게 경제에는 큰 타격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의 어떤 그런 자본이, 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고 있었는데, 이 IMF, 달러를 갖다가 이제 이걸 빌려주는,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한국의 모든 그런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켜라.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한국의 그런 알짜배기 기업들을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지. 근데 일단은 돈을 빌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와야 됐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러한 조건, 어떤 금융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규제했던 거, 막아놨던 거를 풀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그때부터 외국 기업들이 막 외국의 이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야, 이 회사 이제,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제, 그 주식 얘기했잖아. 이 주식이 100%가 있으면 이제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50% 이상을 먹으면 그 회사의 주인은 외국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외국 자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회사에서는 알짜배기가 익으니까 다른 것들은 싹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그 사업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해고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알짜배기만 딱 남겨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값을 올려가지고 다른 데다가 팔아먹는 거지.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고.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제 IMF 때 그때 막 앞번 시간에 말했지만은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이 자살을 한강 다리에서 죽어가는 자살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경제 위기 시기가 바로 1998년 IMF 위기 시기였단 말이지. 이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인데, 그 다음 때 오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아무튼 이게 기업을 갖다가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고 이제는 유치지 않을 때는 특히 금모으기 운동,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우리가 거기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국채 보상 운동, 우리가 일제에게 강제로 빚은 빚이 있잖아. 그때 일본이 억지로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리라 가지고 그 고종 황제가 돈을 갖다가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 빌린 그 때문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게 진 빚을 국민들의 모금으로 이제 갚아버리자 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단 말이지.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그게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할 수 있는 금모으기 운동. 왜? 금은 달러하고 똑같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 그 금 가치만큼의 달러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빌린 달러를 갖다가 금으로 대신 갚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채 보상 운동은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국채 보상 운동은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렇게 가락지 이런 거 내 가지고 이제 자발적인 기부였다면, 기부로서 돈을 모아서 일제의 빚을 이제 갚는 거였다면, 지금 좀 금을 갖다 그냥 국가에다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래도 왜냐면 금이란 거는 그게 한정돼 있는 거란 말이야. 무한정 금이 노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장롱 속에 집안 곳곳에 숨어 있던 금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튼 IMF의 구제 금융을 조기에 상환해 버려. 조기 상환해서 IMF를 탈출하는 거야. 이 굉장히 외국에서 놀랐대. 이렇게 빨리 탈출했던 나라들이 없거든. 왜냐면 이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국가가 부도났다 하고 그냥 배째라는 그런 국가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돈을 빌렸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를 갖다가 산업을 갖다가 잘 발전시켜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 돈을 갚아야만 되는데 이게 국민들의 의식이 없고 그 위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썩어 빠져 있으면 그 빌린 돈을 갖다가 다 써버리고 그러면 이게 5년이면 5년 안에 갚아내야 되는데 배째 뭐 돈 없어 배째 이렇게 해버리면 그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그때서는 이제 대신 외국에서 이제 이게 그 나라의 어떤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지. 뭐 그 나라의 어떤 뭐 이렇게 뭐 지하 자원을 갖다가 대신 이렇게 뭐 들고 간다든지 뭘 이렇게 우리 보면 일제시대 때 보면 막 무슨 채굴권, 철도 부설권들 각종 이익들을 들고 가잖아. 그것처럼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이제 자기도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돈을 받고 대신 이 나라의 이익을 갖다 그 나라한테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나라는 결국에는 완전히 파산이 되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후진국으로 이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갖다가 조기에 아주 빨리 다 갚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뜨악한 거지. 외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이렇게 빨리 갚을 줄이야. 아무튼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성공적으로 IMF를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 이제 이걸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2000년대 이후 그리고 이제 또 김대중 정부의 생긴 게 뭐냐면 IT 산업, IT 지금 IT 하는 Information and Technology 정보기술 산업에 해가지고 이때 인터넷이 쫙 깔리게 돼. 인터넷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잖아. 뭐 어디든 지금 무료 와이파이, 인터넷 그냥 뭐 100기가 뭐 500기가 막 빠바바바바. 요거에서는 뭐 택도 없는 거지. 아무튼 이때 이제 이게 그런 그러니까 지식 정보화 산업이 인터넷하고 이동통신의 산업이 이제 막 크게 되고 또 한류 문화 산업도 이때부터 서서히 시작하게 돼. 한류란 게 문화적으로 한류 문화, 막 애니메이션도 막 이때 막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도 막 산업이 막 벌어지고 막 만화 산업 막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돼. 자,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첨단 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제 여러 나라와 어떤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자유무역 협정 FTA 이게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할 때 모든 거에 어떤 그런 이제 그냥 자유 경쟁을 시키는 그런 거야. 자유 경쟁.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래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유진 나라가 있어. 유진 나라가 있고 예원 나라가 있어. 유진 나라는 이렇게 이 농업이 아주 잘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농산물이 싸. 근데 대신은 이제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취약해. 근데 예원 나라는 농산물이 작아. 근데 대신 뭐 이렇게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제품은 많이 만들어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니네는 농산물이 남으니까 농산물을 이쪽에다가 수출할 거고 예원 나라에서는 제품들이 남으니까 제품을 이렇게 수출할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농산물이 이렇게 수출하면 예원 나라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경쟁이 안 되잖아. 니네 거는 보면 100원밖에 안 오는데 예원 나라의 농산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500원은 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100원짜리를 사지 500원짜리를 사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그 나라 농민들 보고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야. 알겠어? 또 반대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그게 관세라는 게 있어. 관세.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그러니까 100원짜리 농산물이 들어왔지만은 거기다가 세금을 갖다가 400원을 갖다가 때려버리는 거야. 들어올 때. 그러면 500원이 이제 맞춰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파는 것도 500원이니까 거기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갖다가 붙여서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게 바로 관세무역, 보호무역이란 거야. 그걸 관세가 있는 게 이제 보호무역이야. 보호무역. 자기 사업을 보호한다 해서 보호무역인데 이 FTA라는 건 이제 자유무역인 거야. 그런 관세가 다 없애라는 거야.
다 치워 그냥 있는 대로 경쟁하자. 응? 막 그렇게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계속 미루다가, 왜냐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다가 이렇게 파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지만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로 아주 수익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 상대방 나라에서는 그걸로 맨날 적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경쟁력이 좋은 것도 우리나라에 팔려고 할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FTA라는 게 이제 맺어지게 돼. 그래서 관세를 없는 자유무역 협정이란 게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보면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이제 그거 막 농산물과 축산물, 소고기, 미국 소고기 막 들어올 때 막 광우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미국에서는 막 그냥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이제 농약을 쫙 뿌리고 이러니까 아무튼 우리 뭐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 이런 막 이야기 나오고, 이제 농가를 살려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래도 농가나 축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야.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업종에서는 야,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냐? 차별하냐? 또 이랬던 말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대체 농가 지원해 줄 건데? 농가들은 매번 말이야. 근데 왜냐면 또 이게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들 도시로 나와가니까. 노인들이 이제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안 지으면 지을 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 농사 지어봤자, 쌀을 갖다가 내봤자 미국산 쌀이나 다른 나라에서 쌀이 훨씬 5분의 1 값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이게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농가 쌀을 비싸게 이제 사주는 거지. 비싸게 이제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종에서는 불만들이 많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특히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랬다가 이제 식량 자주권이라고 하는데, 식량 자주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식량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든 이게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돼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게 훨씬 손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싸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농민들이 하나도 없다, 농사를 아예 안 짓는다, 오로지 외국에서 수입만 해온다. 근데 만약 그 나라에서 흉년이 들었어. 완전 흉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농사가 완전히 싹 망친 거야. 그럼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자기들 국민들 먹이지 우리나라에 팔겠어? 안 팔지.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먹고 살아야 돼? 농가가 없어. 그러면 기존 가격에 10배, 20배를 주고라도 사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그쪽에서는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지. 야, 식량 줄 테니까 말이야, 우리 뭐 딴 것도 사, 뭐도 사 조건을 막 내걸수. 그런 거 우리나라는 그걸 식량을 먹여야 되니까. 특히 먹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식량 자주권이라 해. 식량을 스스로 지키는 권리.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식으로 식량 자주권 차원에서도 농가를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보호 안 해주면 농민들을 다 손놔버리면 이제 그러면 오로지 외국에서 식량을 다 구해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또 2008년에 또 경제 위기가 한 번 와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거야. 서브 프라임. 잘 모르지. 2008년에 너가 그때 태어났나 모르겠다. 2006년 태어났나? 2008년에 이제 이게 세계 경제 위기가 와. 왜냐면 일단은 이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경제로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못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못 되면 연속적으로 다 그게 경기의 영향을 받아. 경제 영향은 뭐냐면, 이 돈이 일로 흘러가고, 이 돈이 일로 흘러가고, 이 돈이 일로 흘러가고, 그 돈이 돌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가 이제 이렇게 잘 나가가지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갖다가 외국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지. 그럼 그 투자 받은 돈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동남아에다가 또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았어.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간 돈을 빼가는 거야. 돈을 빼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휘청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또 동남아에 들어갔던 돈을 또 빼가야 돼.
그럼 또 동남아도 휘청하는 거야. 그게 또 다른 나라가 또 휘청휘청하는 거야. 다 연결돼가지고 특히 선진국 미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가 경제가 위기가 오면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다 받는 거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주식도 보면 미국 주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미국 주식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고, 미국 주식이 내리면 우리나라 주식도 내리고, 아무튼 이랬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서버 프라임이라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해서 국내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경제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고, 자, 아무튼 하지만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걸 잘 극복을 해냈어. 잘 극복을 해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무튼 특히 이 이후로 세계적인 전반적인 경제 위기야.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나 특정 나라를 빼고는 다 지금까지는 막 올라갔다가 이제는 막 천천히 이런 식으로 경제가 쑥 밑으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어. 이러다가 언제 다시 경제가 올라갈지는 모르고 항상 우리는 경제는 반복하거든.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아무튼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예전에는 보면 경제가 1년에 막 5%, 6% 막 성장했는데 지금은 1%, 2% 이렇게밖에 성장해도 지금 아주 잘하는 거고, 또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해가지고 또 세계적인 또 경제가 또 휘청하잖아. 그러니까 말은 다 봉쇄고 이게 활동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도니까 또 이제 경제가 다 위기가 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K 방역이라 해서 방역을 아주 잘 해내가지고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고, 이 한국의 경제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지. 튼튼하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막 이제 이 세금으로 이제 막 재난지원금도 국민들한테 주고, 그 돈도 받아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내한테 돌아온다는 게 어디야. 예전에는 내가 낸 세금이 전 못된 정치인들이나 못된 어떤 기업가들이나 이런 것들로 배로 그냥 쏙쏙쏙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그 세금이 투명하게 해서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내한테로 돌아온다. 이런 거는 아주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이지. 그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다. 까지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